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교사로 갓 부임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니 벌써 교사로 일한 지 6년이란 시간이 흘러 있네요. 그동안 참 많은 아이를 가르치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는 완전히 악한 사람도 그렇다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하기 짝이 없던 아이가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에 그래서 더 사람이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돌변해 사탄보다 악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교직에 계시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사범대학교에 입학하며 선생님이란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자가 갖기에 참 좋은 직업이란 것도 교사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이유 중 하나였지만 제일 큰 이유는 나로 인해 누군가가 깨달음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걸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즐기기 바쁜 동기들과 달리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 덕분인지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에 합격해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답니다.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되다니 참 믿기지 않았죠. 학교로 첫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무척 떨리고 두려웠지만 주변 선생님들께서는 가까운 동생을 대하듯 친절하게 대해주셨기에 걱정과 달리 금방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네요. 그중 교감 선생님께서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저 또한 학생들에게 언제나 인자한 모습을 보이는 교감 선생님을 동경했어요.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교감 선생님께서는 선자리를 주선하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교감 선생님께서는 좋은 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밀어붙이셨기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나간 자리였지만 남자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긴장한 나머지 음식을 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남자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더러워진 원피스를 손수 닦아주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작은 여행사 사업을 하는 남자는 경제적으로도 탄탄했기에 여러모로 남자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죠. 남자 또한 저를 마음에 들어서 했기에 저희는 금세 진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백년가약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제일 놀란 것은 바로 교감 선생님께서 남편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었어요. 교감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훔치셨죠. 예전부터 김 선생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 집 식구가 되다니 참 잘된 일이지 뭡니까? 다른 선생들도 우리 김 선생님을 며느리감으로 어찌나 탐내던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꾸 마음이 급해져서 선자리도 밀어붙였는데 드디어 며느리가 되다니 기쁘기 그지없네요. 어머니, 말씀 낮춰주세요. 이제 제가 어머님 며느리가 되는데 자꾸 존댓말 써주시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편히 뵙겠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러자고 하니 내가 말을 놔야겠구나. 역시 교직에 몸담은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며느리는 말 한마디에도 귀품이 있구나. 이래서 윗물이 맑은 집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어야 한다니까. 우리 며느님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시애미가 아니라 두 번째 엄마다 생각하렴. 아이고, 결혼하기도 전에 네 시애미가 아주 우리 며느님한테 푹 빠졌구먼. 아가, 결혼식이며 집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것도 챙겨올 생각 말아라. 어머님 아버님께서 교직에 계셔서 훌륭한 성품을 나눠주시긴 했어도 공무원 월급으로 어떻게 딸 결혼 준비까지 시켜주시겠니? 돈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마.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결혼한 후 연애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결혼 후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시험 기간 문제를 낸 후 밤늦게 집으로 들어올 때면 남편은 국과 밥을 따뜻하게 차려주었어요. 이런 남편의 다정함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아들이 있었나 착각을 할 정도로 말이에요. 시부모님께서도 언제나 배려를 해주셨기에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시부모님께서 저희의 분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께서 계속해서 합가 생활을 하길 원했고요. 시부모님과 지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기에 학교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불편하더군요. 차를 타고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매일매일 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심 끝에 남편과 상의 후 분가를 요청하기로 했죠. 언제나 저희 부부를 생각해 주시던 시어머니라면 이번에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이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내가 못된 시무처럼 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시애비가 일하는 너한테 삼시세끼를 직접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분가를 해? 시부모가 오냐오냐 예뻐해주고 남편이라면 그저 내 말에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걸 보니 한번 대들어도 좋겠다 생각한 거냐? 시애미가 동네 개마냥 웃어 보이는 거지 지금?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사람 출퇴근 시간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께서는 정년을 하셔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차 타고도 출퇴근 시간만 꼬박 4시간이에요. 남편은 저를 대신해 시어머니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어머니의 분노를 더 살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탁자에 있던 커피잔까지 집어던지며 삿대질까지 하셨죠. 이번에도 남편이 나서서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는 분가를 하고 싶어 남편을 꼬드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걸요. 네가 직접 말해봐라. 평소에는 쫑알쫑알 뚫린 입이라고 잘도 나불대더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입도 뻥끗 못해? 불려시 같은 것. 교사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길래 다른 집 옆편 애들과 다를 줄 알았다만 남편 뒤에 숨어서 시애미 눈이나 가릴 줄 아는 걸 보니 아주 못 배워먹은 여자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분가 문제로 어머니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분가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그만 화를 가라앉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 분가 물 건너간 것은 물론 시어머니와의 사이 또한 완전히 틀어졌고 그때부터 저는 가시밭길이 깔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께서 툭하면 분가를 요청한 것을 트집잡아 아무도 모르게 교묘히 괴롭히셨어요. 자신과 아들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다면서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홀시모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께는 인물 좋고 다정하기까지 한 시아버지께서 계셨는걸요. 시아버지께서는 항상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셨기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횡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네요. 평생 탄탄대로일 것 같던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말았거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작긴 했지만 가성비 좋은 여행지를 잘 소개해주는 것으로 유명해 고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그 덕분에 여행사의 수익은 꾸준히 늘어갔고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어요. 감염병인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걱정해 회사 또한 재택근무를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리가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버티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는걸요.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는 점점 더 심해졌고 여행사로 향하던 고객들의 발길은 뚝 끊기고 말았어요.
수입이 없다 보니 여행사에 있던 직원들 또한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어떻게든 여행사를 살려보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빌려보려 했고요. 그렇지만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경제도 어려운 와중에 가망도 보이지 않은 여행사에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시아버지와 남편은 개인의 재산까지 처분하며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 여행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네요.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행사가 망하며 시아버지와 남편은 재산 또한 불에 타버린 휴지 조각처럼 사라졌기에 저희는 오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 신세가 되었어요. 급한 대로 제가 모아놓았던 3천만 원으로 간신히 10평 남짓한 빌라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고요. 빌라에 들어온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하루하루 과거를 곱씹으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평소 드시지 않던 술을 드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방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실 뿐이었죠. 슬픔에 빠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시부모님으로 인해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다면 남편만큼은 제 편에서 가장의 역할을 나누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는걸요. 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다르게 분야도 다르고 나이까지 많은 남편을 써주려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더군요. 남편의 취준 생활이 길어질수록 얼마 되지 않은 저의 월급은 고스란히 시댁 식구들의 생활비로 다 나가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는 당장 이혼하라며 성을 내셨고요. 지금 너한테 딸린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남의 집에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살고 있어? 네가 그런다고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제대로 할 것 같아? 정신 차려 이거사.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네가 아무리 백날 첫날 잘하려고 해봐라. 네 시모는 우리 아들 뺏어간 며느리, 아들 키워준 시댁 식구한테 돈 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다. 괜한 헛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갈라서 지금 나더러 집에 있는 남편이라도 버리고 제가라도 하라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명호 씨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벌써 잊었어? 우리 집에 아들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단물 빨 땐 언제고 인제 와서 헤어지라는 이유가 뭐냐고. 세상에 어느 애미가 다 망한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 하는 딸년 꼴을 그냥 두고 봐. 이서방이 아무리 잘했다고 하면 뭐하냐. 앞으로 고생길이 훤히 열린걸. 너 계속 이서방이랑 살다간 죽을 때까지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 시댁에 다 처박으면서 산입에 거미줄 칠 수도 있어. 아직도 애미 마음을 이렇게 몰라? 어머니께서는 당장 이혼하라며 성을 내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모진 말을 한 것도 이혼하라 말을 꺼낸 것도 모두 딸인 제가 고생할 것이 염려되어 한 말일 테니까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혼하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고생을 하며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데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이혼하고 싶지 않았는걸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살 바에는 차라리 평생 고생을 하더라도 남편의 곁에 남아있고 싶었죠. 하지만 세상에 곧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시아버지에게 걸린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저희는 숨통이 트일 수 있었네요. 전화를 건 사람은 10년 전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이제는 어엿한 대표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사업이 크게 번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 후 우연히 시아버지의 소식을 접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대표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불러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자신의 회사에 취업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 푼이 금한 상황에서 높은 연봉까지 제시했는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을 나간 후 집안은 전에 없던 활기가 돋아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대표의 은덕 덕분이었죠. 대표는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잘하려 노력을 하셨어요.
대표는 언제나 직원들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며 일을 한 대가를 감사하게 생각해 상여금이나 복지 같은 것을 두둑하게 챙겨주려 노력하셨거든요. 그런 대표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남편은 대표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 후 대표와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가족 여행까지 같이 가면서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표 덕분에 빌라 신세를 벗어났기에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 부부는 드디어 분가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소중한 딸아이를 품에 안은 후 저희 부부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딸아이가 태어난 후부터는 좋은 시어머니로서, 좋은 할머니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을 써주셨어요. 여행사가 망한 후 온갖 고생을 겪으며 며느리였던 저에게도 가족으로서 든든한 동지애를 느꼈던 것이었겠죠. 언제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시어머니로 인해 저 또한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을 찾아가면서요. 그런데 시댁에 자주 방문하다 보니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자꾸만 딸아이의 이름을 까먹는다는 거였죠. 우리 손녀 이름이 뭐더라?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자꾸 까먹게 되는구나. 예슬이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셨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맞다. 우리 예슬이. 나도 늙기는 늙었나 보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거 원 우리 손녀 이름을 적어놓기라도 하든지 해야지. 안 그래도 요즘에 걱정돼 죽겠다.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던 양반이 손녀 이름은 고사하고 자기 번호까지 까먹었으니 지금도 이런데 더 늙으면 어찌 될는지. 간신히 살만해져서 이제야 두 다리 좀 쭉 뻗고 잘 수 있나 했는데 아무래도 나는 늙어서 고생만 하다 갈 팔자인가 보다. 평소 시아버지께서는 자주 보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으셨기에 더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매라고 간주하기에 시아버지께서는 너무 멀쩡해 보이셔서 나이가 먹은 후 자연스럽게 찾아온 건망증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니? 네 시아버지 치매란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에서 이런 시련을 주는지. 이제 꼼짝없이 치매 걸린 남편 수발이나 들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니? 네? 병원에서 검사하고 온 게 맞으세요? 병원에서 오진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고 다른 병원에도 가보니 이미 치매가 진행됐다고 하더구나. 손 써볼 틈도 없이 꼼짝 않고 치매 걸린 남편이 죽어가는 꼴만 봐야 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설마 저희 가족 중에 치매 걸린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기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시어머니께서도 심란해한 것이 당연했고요.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시아버지께서는 퇴사를 하셨고 약물 치료를 병행했어요. 조금이라도 치매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요. 하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시아버지의 치매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치매 판정을 받은 지 1년 만에 가까운 사람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실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였죠. 시아버지께서는 곧 죽어도 요양병원은 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기에 결국 고생하는 것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도와드리려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럴 때마다 자식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기 싫다며 거부를 하셨는걸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댁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가 없었네요. 이대로 있다간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로 먼저 쓰러지실 것 같았는걸요. 발만 동동 구르던 차 대표는 남편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를 간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면서요.
대표의 배려로 인해 저희 부부는 틈틈이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상황은 딱히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병원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 꼭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어르고 달래 외출을 하려 해도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더 거세게 반항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자꾸 왜 그러세요? 어머님도 이제 쉬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힘들게 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다른 방도 없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소중하다고 해도 계속 떼쓰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통하지 않자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다그치며 화를 냈는데요. 시아버지께 그런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되어 더 큰 반항으로 이어지게 되더군요. 밖에 나가 돈 번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거냐? 이제 돈도 못 벌고 정신도 온전치 않은 애비는 애비 대접 받은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다른 기억이 다 날아갔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난다 이놈아. 네 입에 고기 반찬 넣어주려 뼈 빠지게 고생한 기억 말이다. 그것도 옛날 일이죠. 아버지께서는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치시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매번 어머니를 괴롭혀서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데 아들 된 도리로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물론 아버지가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아버지 혼자만 저를 키우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꾸 행패 부리시면서 어머님 괴롭히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몹쓸 놈. 네 애미한테 뻗친 정성 반만이라도 아픈 애비한테 쏟아봐라. 애비가 멀쩡히 살아있는 지금도 산송장 취급하며 제 애미만 운운하는데 병상에 누워있을 땐 얼마나 멸시하고 업신여길지 아주 훤히 보인다 보여. 자식놈한테 대우도 못 받고 산송장 취급받으며 눈칫밥 먹으며 살 바엔 차라리 자식놈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겠다. 지난날 너한테 쏟아부은 내 정성이 아까워. 자꾸만 억지를 부리는 시아버지로 인해 근심은 깊어져만 갔네요. 남편과 다툼이 있고 난 뒤 시아버지께서는 무력까지 사용하며 저희 부부를 경계하셨기에 저와 딸은 더 이상 시댁에 갈 수 없었고요. 시아버지의 고집이 날로 심해질수록 시어머니의 안색은 어두워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걱정하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출을 하신 것이었죠. 아무리 전화를 해보아도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아도 시어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자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돌덩어리처럼 늘어나기만 했죠. 혹시나 지금까지 시아버지에게 받았던 압박으로 인해 안 좋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행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풀려버렸네요. 시어머니를 찾는 시아버지로 인해 곤욕을 치를 때였어요. 대표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부부가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늦은 밤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저희 부부 둘 다 나가게 되면 시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기에 일단 저만 나가서 대표를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근처 카페로 가보니 놀랍게도 대표의 옆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시어머니를 본 순간 대표의 앞이라는 것도 까먹고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며 달려갔네요. 정말 시어머니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줄 알고 무척이나 걱정했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명호 씨랑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했을까봐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머니를 찾았다고요. 그래도 이제 됐어요. 어머니께서 멀쩡하시니 참 다행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옷소매로 눈물을 찍어내자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어두운 안색으로 입을 꾹 다물고 계셨어요. 그리곤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뜸들이다 간신히 입을 열었는데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귀를 의심할 만큼 경악스러웠네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남편 수발드는 것도 이젠 그만하고 싶다. 차라리 남편 버린 못된 마누라로 찍히는 게 낫지.
더 이상 치매 걸린 네 시애비 수발을 듣고 싶지 않구나. 사람들한테 치매 걸린 남편 수발 듣는 좋은 부인이라 입에 발린 소리 듣는 것도 싫고 다 늙어 내 인생 포기하고 사는 것도 싫어. 나도 이제는 새 사람 만나 평범한 사람들처럼 남편 밥 해주고 같이 잠들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구나. 어머니, 지금 재혼이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상대가 누구길래 이런 상황에서 재혼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옆에 있던 대표의 손을 잡으며 재혼을 하겠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와 시어머니가 재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만 마시고 있던 커피를 뱉어낼 뻔했죠. 아무리 치매 걸린 시아버지가 싫다고 해도 어떻게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대표와 재혼한다는 말씀을 하시다니요. 게다가 대표는 시어머니보다 10살이나 어렸는걸요. 두 분 모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치매 걸린 남편을 버리고 재혼을 한다는 시어머니도 젊은 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한다는 대표도 말이에요. 그러던 중 대표는 시어머니를 감싸며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자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어머니를 짝사랑한 탓에 일어난 일이니 탓하려거든 자신을 탓하라고요. 물론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로 인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에 혼자만 살겠다고 재혼을 하다뇨.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입이 써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네요. 시어머니가 재혼 소식을 밝힌 후 예상한 대로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며 재혼을 반대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꿋꿋하게 재혼하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네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와중에 재혼한다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하물며 아버지랑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랑 새 출발을 하시겠다뇨.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정분이 났다 말씀하셨으면 아버지 수발 드는 게 힘들어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죠. 어머니께서는 우리 가족들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랑 제가라도 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께서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제 생각은 눈꼽만큼은 안 하세요? 치매 걸린 시아버지도 모자라 새로운 시아버지를 두게 된 제 집사람 생각은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자식놈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찌 이리 애미 마음을 몰라줘. 내가 그동안 치매 걸린 네 애비를 굶기기를 했냐 아니면 병원을 안 가 마누라 된 도리를 안 하기라도 했냐. 나도 할 만큼 했어. 1년 동안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네 애비 옆에만 붙어 병시중만 들었다. 볼이 패이고 뼈가 앙상해질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네 눈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네 애비만 보이고 끈떨어진 뒤웅박 신세인 애미는 보이지도 않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다 늙어서 치매 걸린 남편 수발이나 들다 세상 떠날 내 팔자가 더 불쌍하다. 앞으로 네 시애비랑 나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 정 네 시애비가 불쌍하다면 직접 똥 수발이며 밥 수발이며 들면서 평생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더러워서 그 짓거리는 못해.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서둘러 대표와 살림을 합치시더군요.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화해시키려 애를 썼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대표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한 남편은 대표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계속해서 대표가 시어머니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자 아예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대표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는지 대표는 남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대표는 저를 통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대표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주시려는지 알지만 그래도 남편 몰래 대표님께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물며 대표님께서는 저희 시어머니랑 살림까지 합치셨는걸요.
그래도 어떻게 받아주면 안 될까요? 회사까지 그만둔 마당에 당장 마땅한 수입도 없을 텐데 직장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받아줘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요즘 명호 이사 생각 때문에 내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명호 이사가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받아주세요. 대표가 간절히 말해오니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반토막이 난 생활비로 지내기 버거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대표에게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네요. 회사를 그만둔 후 남편은 택시 운전사로 취업을 해 틈이 날 때면 시아버지를 찾아뵈며 돌봐드렸어요. 택시기사 일을 선택한 것도 시간 쓰기가 자유로워서 그런 것이었죠. 저 또한 퇴근하고 남편을 많이 도와주었지만 치매 병증이 심한 시아버지에게는 전적으로 시아버지를 돌봐드릴 간병인이 필요했는걸요. 저희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단시간으로 일하는 간병인을 구하는 공고를 올리자 다행스럽게도 간병인은 금방 구해지더군요. 간병인은 저와 비슷한 30대로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없는 것이 염려되었지만 걱정과는 달리 간병인은 시아버지를 잘 돌봐드렸습니다. 더불어 시아버지께서는 간병인을 잘 따르셨기에 저희는 간병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간병인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 부부는 남편의 권유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거처 또한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시아버지를 돌보기에는 합가를 하는 것이 좋았지만 아무래도 어린 딸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한 것이었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게 있다면 시아버지께서는 딸아이에게만큼은 인자한 할아버지 때의 모습 그대로 딸아이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와 합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간병인은 먼저 나서 자신이 24시간 시아버지를 돌보겠노라 말을 해주더군요. 마땅히 지낼 곳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간병인에게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돈을 조금 주는데도 불구하고 상주 도우미로 일해주겠다니요. 그렇게 배려해준 간병인 덕분에 저희 부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네요. 시아버지를 자신의 가족처럼 잘 보살펴주는 간병인으로 인해 저희 부부는 간간히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간병인이 온 지 한 달이 되던 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버리고 간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며 전화 받는 것을 거부했죠. 다음날 찜찜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라면 간병인과 남편이 따라가겠지만 간병인은 집에 일이 있다고 말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막 나가려는 순간 문이 부서질 듯 두들겨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는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셨어요? 다른 남자의 눈이 돌아 자식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남편 버리고 나갔으면 평생 아들이며 남편 정도는 인생에서 다시는 못 볼 각오로 나가신 줄 알았는데요. 다른 남자한테 빠져서 아버지도 버린 어머니를 저희 집에 들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세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도끼 눈을 뜬 채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곤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울분을 토해내셨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 눈 가려 내쫓은 것도 모자라 어떻게 이런 악독한 짓을 해. 명호야, 속지 마라. 네 애비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시아버지에게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저지하던 남편은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동작을 멈추고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던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시더니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네요. 자식한테 부끄러운 애미가 되기 싫어. 그동안 아무리 더러운 일을 당해도 갖은 수모를 겪어도 꾹 참고 넘겼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나 하나 자식 앞에서 깨끗한 척 하자고 더러운 집안이 쑥대밭으로 변하는 꼴을 보는 것도 질렸다. 지금 애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외간 남자 때문에 나가서 집 나갔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디 집에까지 와서 행패야? 이제 당신 꼭두각시짓 하면서 멀쩡한 사람 흙탕물에 담그는 일도 아주 지긋지긋해. 왜? 내 비밀 가지고 협박할 때는 신이나 입에 귀에 걸리더니 이제 애들 앞에 당신 실체 까발려질 생각하니 속이 뒤틀려? 나는 당신한테 협박당하는 동안 수도 없이 속이 뒤틀리고 마음이 찢어졌어. 시아버지께서는 벌떡 휠체어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요 몇 년간 이렇게 건재하고 멀쩡한 시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시아버지에게 저지를 당하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시아버지의 실체를 폭로하셨고요. 명호야, 그동안 내가 네 애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니? 내가 너희 대표랑 살림을 차린 것도 다 대표 돈이 탐나서 네 애비가 꾸민 짓이야.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네 시애비가 끼고 도는 간병인이 어떤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애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꺼지기나 해. 딸버린 내연녀 들여서 끼고 돌 때는 좋아 죽더니 애들 앞에서 까발리니 이제야 겁이 나? 내연녀라뇨? 치매 걸린 노인인 척 눈속임에서 딸버린 내연녀를 간병인으로 곁에 두고 희희낙낙한 거지 뭐긴 뭐냐. 너희는 모두 다 속은 거야. 상상도 할 수 없던 간병인의 정체에 남편은 입을 닫고 뒤로 물러났어요. 깜짝 놀란 것이겠죠. 시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린 노인인 척 연기를 했다는 것부터 믿을 수 없는 일 투성이더군요. 모든 것이 다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말이에요. 더군다나 모든 것이 시아버지께서 내연녀와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는걸요. 하물며 시아버지의 말이 맞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왜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내연녀와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여자는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더럽게 유부남이랑 노란한 걸 걷어준 것도 모자라. 그 자식까지 먹여 살리려 해줬더니 이딴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차라리 못난 애미 되는 게 낫지. 당신 같은 악독한 사람 때문에 순진한 사람 등쳐먹는 짓은 더 이상 못해. 이 순간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말을 믿지 못한 남편이 재차 물으려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어요. 집을 나간 시아버지께서는 다음 날이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기에 남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뿐이었는걸요. 전날 있었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 번도 출근을 걸은 적 없던 남편은 택시일까지 빼먹으며 꼬박 일주일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입에 대지도 않던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남편이 걱정되었는지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하지만 충격이 커서인지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이 이대로 계속해서 술독에 빠져 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걱정과는 달리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매일같이 마시던 술도 끊고 예전처럼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죠. 예전처럼 생활하는 남편은 얼핏 보면 상처를 잊은 것처럼 보였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네요. 한 달이 지나도록 집을 나간 시아버지께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또한 시어머니와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요. 자리에 앉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서 자신을 낳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피하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은 나에게 유부남이었다는 걸 숨긴 채 만났어. 나와 결혼을 약속한 깊은 사이였는데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뱃속에 네가 생겼다고 하자 그 사람이 그제야 자기가 유부남이었다고 고백을 하더구나. 그 사람도 네 할머니도 뱃속에 있는 너를 지우라고 난리였지만 차마 나한테 찾아온 너를 지울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평생 혼자 살 각오로 너를 낳아서 키우게 된 거였지. 그럼 말씀하신 대로 평생 혼자 사셨어야죠. 왜 애꿎은 아버지랑 결혼해서 이사다를 내셨어요? 나도 처음엔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어. 근데 옆집으로 이사를 온 후 네 아버지가 계속 나를 따라다녔지. 사실을 털어놓고 나면 금방 물러갈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네 아버지는 다 이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결혼하자고 말하더구나. 너한테도 참 다정하게 구는 게 이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살며 모든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일이 이 지경까지 간 걸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 같구나. 내연유랑 같이 쳐들어와서 너한테 친아버지란 작자가 결혼도 안 한 처자랑 바람이나 피는 유부남이라고 말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차마 너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안 났어. 차라리 내 손을 더럽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미안하다. 모든 게 다 이 애미가 모자란 탓이야. 시어머니가 사과하자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만을 위하며 시어머니를 몰아낸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며 지난 날을 후회했죠. 남편을 위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에 가담을 한 시어머니도 숨겨졌던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도 모두 가여워 가슴은 하염없이 미어져만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힘든 일이 있었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혼자서 속만 끓으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신이 팔려 어머니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으니 모든 게 다 제 불찰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남편은 시어머니를 협박해 대표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시아버지에게는 협박죄를, 그 옆에서 시아버지를 도왔던 내연녀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증거가 명백했기에 시아버지와 내연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책임을 물어야 했고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애걸복걸하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시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된 남편에게 그런 애원이 통할 리가 없었죠. 진부도 버린 널 이날 이때까지 키운 게 바로 나다. 진부가 바람이나 피우는 몰상식한 사람인 걸 알았으면 피도 안 섞인 널 키워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결혼한 주제에 다른 여자 끌어들여서 바람 피운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죠. 아버지는 돈 잘 버는 후배가 셈이나 어머니를 이용해서 협박까지 했으니 더 심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머니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거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감옥에 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연녀랑 함께 손 꼭 붙잡고 백년해로 하세요. 오빠, 아들 좀 말려봐요. 계속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예요?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오빠랑 결혼했는데 팔자를 고치기는커녕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으니 이제 어떡할 거예요? 명우야,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고소는 취하해다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줘라. 다 늙은 아비가 감옥에 가서 고생할 수는 없잖니.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사셨는데 그깟 감옥에서 고생 좀 하는 게 대수겠어요? 무릎 한 번 꿇는 거로 끝내기에 아버지 죄가 너무 무겁잖아요. 사죄는 감옥에 들어가서 하세요. 시아버지께서는 선처를 원하셨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처벌을 강행했죠. 결국 법원은 시아버지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내연녀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500만 원을 물게 하며 악연의 끝을 보였네요. 시아버지와 가족의 인연을 끝낸 후 남편은 다시 대표의 회사로 복귀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모든 일을 털어놓았음에도 끝까지 그 옆을 지키며 법적으로 시아버지와 내연녀가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거든요.
남편은 그 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감싸준 대표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마음을 아는 대표는 남편을 감싸주었고요. 현재 남편은 회사에 이사가 되었고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잘 지내지 못하는 모양인지 계속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해오곤 하네요. 아마도 징역살이를 하는 동안 내연녀가 도망가고 혼자가 된 채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니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는 구구절절 하소연하시지만 불쌍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와 같은 악독한 사람과 살았던 시어머니가 안타까울 따름이죠.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저희 가족들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악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는 이유는 결국 구원을 받는 것 또한 사람의 선함이기 때문인 것 같네요. 폭풍이 지난 하늘이 더 막듯이 악했던 시아버지로 인해 사람의 악함도 더할 나위 없이 선한 마음도 믿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올리며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진심으로